저택은 주인 남자의 마음처럼 조용하고 차가웠다. 미리엄은 어린 아들 노아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하며 대리석 벽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비밀, 고통, 그리고 누군가가 있기 위해 대가를 치른 과거. 그녀는 단지 일을 하러 왔다. 그는 그녀가 떠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조용한 눈을 가진 작은 소년이 경찰조차 감히 말하지 못한 단어를 한마디 했을 때 억만장자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미리엄이 호손 저택에 들어섰을 때 처음 느낀 것은 경외감이 아니었다. 불편함이었다. 그곳은 너무 커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는 편안함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선택된 것 같았다. 침묵은 무겁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표백제 냄새와 말하지 않은 규칙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7살 아들 노아는 조용히 그녀 옆을 걸으며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림들, 커튼들, 발소리를 삼키는 푹신한 카펫. 미리엄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몸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 라고 조용히 외쳤다. 딱딱한 자세와 오래된 미소를 가진 마른 여자가 부엌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앨리슨 부인, 가정부였다. 그녀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미리엄에게 평범한 흰색 유니폼을 건네고 직원 타리 씨를 가리켰다. 빨리 갈아입으세요. 호손 씨는 늦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미리엄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억만장자, 과부, 그의 부유함보다 냉정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업에서 무자비한 사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항상 호손 씨, 마치 건물인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노아를 부엌 근처의 대리석 벤치에 앉히고 그녀의 가방에 넣어둔 작은 그림책과 연필을 건넸다. 여기 있어 사랑아. 조용히. 알았지? 엄마 금방 올게. 소녀는 꽉 찬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무 일찍 소리내지 만가 무슨 뜻인지 배웠다. 미리엄은 입구 타일을 조용히 청소하며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꼼꼼하고 존중하며 보이지 않았다. 그녀 같은 여자가 그런 집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안전망이 없었다. 3개월간 실직 상태로 브루클린의 좁은 사촌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이 일자리는 그녀의 마지막 끈이었다. 바닥을 닦다가 그녀는 그를 처음 보았다. 호손 씨가 웅장한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결점 없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손을 등 뒤로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려오며 대리석 바닥의 균열을 평가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 위에 몇 계단 위에 멈췄다. 새로운 사람인가?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미리엄은 잠시 눈을 들어 올렸다. 네, 선생님. 미리엄 카터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노아입니다. 부엌에 있습니다. 그는 바쁘게 지낼 책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호소는 눈을 좁혔다. 이곳은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나는 신중함, 침묵, 효율성을 기대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를 통제하세요. 나는 소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리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네, 선생님. 그는 조용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이 평가받고 부족하다고 판정받은 것처럼 느꼈다. 점심때 그녀는 상사를 위해 쟁반을 준비하고 그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노아는 부엌에서 큰 창문과 높은 나무가 있는 큰 집을 그리며 남아 있었다. 그의 그림은 항상 부드럽고 희망적이었다. 마치 더 안전한 세상을 상상하려는 것처럼 미리엄이 거실을 지나가며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게 만든 것을 보았다. 노아가 큰 유화 앞에 서서 넋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들판에 앉아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를 보여주었다. 노아, 미리엄이 속삭였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돌아가. 그는 빠르게 돌아서며 시선을 내렸다. 미안해요, 엄마.
전에 본 적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중요하지 않아. 내 허락 없이 부엌을 떠날 수 없어. 이해했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계단 위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호손 씨는 그들을 주에 깊게 바라보며 찡그렸다. 소년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금이 갔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저택의 높은 창문을 거의 비추지 않았을 때 미리엄은 일을 시작했다. 부엌 시계는 오전 6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철저할 뿐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다. 노아는 냉장고 옆 대리석 벤치에 앉아 조용히 접힌 종이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호선 씨는 10분도 차에 안 되는 시간 동안 2번 부엌 근처 복도를 지나갔고 매번 소년을 향해 짧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꿈에서 본 얼굴을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노아는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가지가 있는 높은 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미리엄이 커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나갈 때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속삭였다. 엄마, 저 남자가 무서워요? 미리엄은 걱정스러워하며 그 옆에 쪼그려 앉았다. 왜, 아가? 노아는 복도를 힐끗 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아는 것처럼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본 적 없어요. 미리엄의 속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미소 지었다. 그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야, 아가. 아마 외로울 거야. 걱정하지 마.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작은 손이 페이지 위에서 약간 떨렸다. 그날 오후 미리엄이 동쪽 복도의 윤이 나는 바닥을 청소하던 중 사무실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그녀는 호손 씨의 깊은 목소리와 더 가볍고 형식적인 톤을 인식했다. 아마도 변호사나 조언자일 것이다. 새 가정부가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말했다. 네, 호손이 대답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돌아다녀요. 모든 것을 봐요. 그리고 그는 너무 많이 닮았어요. 너무 많이 닮았다고요? 긴 침묵.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미리엄은 그들이 그녀를 알아차리기 전에 문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저장실에서 린넨을 정리하다가 노아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수건을 떨어뜨리고 복도를 급히 다니며 노아, 어디 있니?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오래된 날개에서 먼지 쌓인 책장 앞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다. 큰 사진 앨범이 그의 무릎에 열려 있었다. 노아,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그냥 돌아다닐 수 없어. 하지만 엄마?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여자를 봐요. 그는 금색 액자에 담긴 희미한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나 루비 이모 같아요. 미리엄은 아래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녀의 언니, 라야였다. 그날 밤 저택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가정부는 편두통으로 일찍 떠났고 대부분의 직원은 집으로 돌아갔다. 미리엄은 노아가 잠든 후에도 오래 깨어 있었다. 하인들의 방에서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가 발견한 사진, 라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계속 되새겼다. 라야, 대담하고 야생적이며 항상 그들이 가진 삶보다 더 큰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언젠가 나는 나를 여왕처럼 대하는 남자와 결혼할 거야. 그녀는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전화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 미리엄은 너무 어리고 두려워서 라야가 부유한 남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였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 그녀는 결코 믿지 않았다. 저택의 다른 쪽에서 호손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스카치 한 잔을 들고 그는 불꽃 속에서 명확성을 찾으려는 듯 응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치료, 명상, 한 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약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라야는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이름을 지운 그날 밤 이후로 그의 꿈을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 그 소년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지 눈이나 표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영적인 무언가. 마치 그 아이가 그를 위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전 3시쯤, 호소는 악몽에서 깨어나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다. 꿈속에서 그는 오래된 정원에 있었고 아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라야는 벤치에 앉아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화가 나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다. 당신이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침실 문 앞에 서 있는 노아는 여전히 침묵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작은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호손이 놀라 물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노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호손은 천천히 일어났다.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면 안 돼. 네 엄마는 어디 있니? 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울고 있었어요?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울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남자들도 운다고 해요. 특히 잘못한 일을 기억할 때.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시 자러 가거라. 호소는 의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리암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호손이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일찍 그의 눈은 무겁고 외모는 초췌했다. 당신 아들이 어젯밤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리암은 얼어붙었다. 그가 내가 울고 있었다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아는 가끔 잠꼬대를 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요. 너무 예민해요. 호소는 중얼거리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과 너무 닮았어요. 미리암은 손에 든 컵에 집중했다. 그녀의 모든 부분이 말하고 싶었지만 이름이 목에 걸렸다. 라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마도 당신은 그녀를 잃지 않았어요. 아마도 당신이 그냥 잊기로 선택한 거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마치 수십 년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은 것처럼. 그날 오후 노아는 슬픈 눈과 가슴에 그려진 부서진 마음을 가진 남자를 그렸다. 페이지 아래에는 그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적었다. 용서. 노아가 그 밤 복도에 서 있었던지 이틀이 지났지만 저택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변했다. 미리암은 여전히 조용히 신중하게 그녀의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호손 씨의 눈은 그녀에게 더 자주 머물렀다. 그는 그녀를 비판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지켜보았다. 금요일 오후 동쪽 복도의 창문을 청소하던 미리암은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호손 씨는 긴장된 자세로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서 있었다.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며 손을 닦았다. 네, 선생님. 그는 망설이다가 감정 없이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내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숨이 목에 걸렸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 그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느껴요. 그는 나를 불안하게 해요. 그녀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고 단지 너무 많은 곳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지닌 피로감만 있었다. 그가 두려운 건가요? 그녀는 멈추기 전에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호손에게 바늘처럼 찔렀다.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야. 그는 쏘아붙였다. 나는 단지 유령을 좋아하지 않아. 그녀는 이해했다. 노아는 그에게 유령이었다. 그가 묻으려 했던 어떤 것의 반영이었다. 그는 단지 아이예요. 미리암은 조용히 말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상기시킨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양심이 노력하는 것일 거예요. 그만, 그는 그녀를 끊었다. 짐을 싸세요. 정오까지 떠나세요.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청소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마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노아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들은 작은 직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우리는 내일 떠나야 해, 사랑아. 호손 씨가 우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노아는 찡그렸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 절대.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해. 그는 잠시 조용히 바닥을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그 그림에서 본 단어가 그를 두렵게 만든 것 같아. 미리암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어떤 단어? 그 그림 옆에 있는 편지에 이름이 있었어요. 일부만 보았지만 라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피가 차가워졌다. 확실해? 네, 그녀였어요. 사진 속 여자. 엄마와 루비 이모처럼 생겼어요. 미리암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비밀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노아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돼, 노아. 그 사람은 위험해. 주먹이 아니라 권력으로. 그리고 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처를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가 진실을 알면 도망치는 걸 멈출지도 몰라. 그녀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진실이 항상 구원하는 것은 아니야. 때때로 그것은 치유되기 전에 모든 것을 태워버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결심한 듯 미리암은 그가 마음을 굳혔음을 알았다. 다음 날 오전 11시 45분, 미리암은 그들의 단 하나의 여행 가방과 함께 현관에 서 있었다. 노아는 가장 깨끗한 후드를 입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호손 씨는 그들이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계단을 빠르게 내려왔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암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에 도달하기 직전 노아는 돌아섰다. 그는 그들을 쫓아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명확한 목소리로 단어 하나를 말했다. 라야. 방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호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한참 동안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과거가 돌아왔다. 그 단어는 마치 마침내 이름을 말한 유령처럼 공기 중에 머물렀다. 라야. 노아가 그것을 말했을 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명확하게, 차분하게 아이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호손 씨에게 그것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있던 유리가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조각들은 그가 묻었다고 생각한 과거의 파편처럼 흩어졌다. 그는 마치 그가 지워버린 삶에서 온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소년을 응시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익숙하고 부정하기엔 너무 정확한 얼굴. 미리암은 노아의 손을 잡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호손의 목소리가 떨리고 거칠게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단지 단호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는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과 편지에 적힌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는 누군가를 알아봤어요. 호소는 창백하고 떨리는 상태로 앞으로 나섰다. 누가 그에게 라야에 대해 말했니? 미리암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때로는 진실이 피해 쓰여 있어요. 그는 마치 그 순간의 무게가 그의 척추를 무너뜨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이럴 수 없어. 그는 속삭였다.
노아는 이제 미리암 뒤에 서서 그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서 가방 챙기렴, 아가. 그녀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금방 갈게. 노아는 순종하며 방을 떠났다. 홀로 남자, 미리암은 바닥을 응시하는 호손에게 다시 돌아섰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그의 눈은 충혈된 채로 들어 올려졌다. 그녀는 사라졌어. 나는 몰랐어.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망쳤어요. 비밀처럼 취급한 세상에서.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그녀가 우리 어머니 집에 나타났던 것을 기억해요. 미리암은 계속했다. 임신한 채 울며 당신의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녀는 그때도 당신을 보호했어요.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호소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는 1년 후 신부전으로 사망했어. 나는 18살이었어. 내 것이 아닌 아기를 키우면서 하지만 모든 면에서 내 것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전혀 몰랐어. 당신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이 밀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듯했다. 그녀를 실망시켰어. 그가 말했다. 미리암의 눈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네, 당신은 실망시켰어요.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앨범에서 가져온 사진의 사본을 꺼냈다. 라야의 미소,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기의 얼굴에 햇살이 비치는 사진이었다. 그녀가 이걸 남겼어. 내가 간직했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녀는 나의 전부였어. 그는 속삭였다. 그녀는 나를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줬어. 미리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녀를 지우도록 내버려 뒀나요? 호소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진정으로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나는 겁쟁이였어. 내 명성을 그녀보다 우선시했지.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를 알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그가 허락한다면? 미리암은 그를 바라보며 속셈을 찾으려 했지만 후회로 부서진 남자만 보였다. 그는 단지 소년일 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신보다 용감해. 그리고 어쩌면 그가 당신에게 기회를 줄지도 몰라. 하지만 그 기회를 얻으려면 노력해야 해. 그때 노아가 배낭을 메고 돌아왔다. 준비됐어, 엄마. 호소는 일어서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떠날 필요 없어. 아직도 원한다면 머물러. 노아는 엄마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둘 중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은 달랐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더 부드러웠다. 저택은 여전히 크고 조용했지만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리암은 이 평화가 깨지기 쉬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진실과 결과 사이에 있는 평온이었다. 호손 씨는 그들이 머물기를 요청한 이후로 별말이 없었다. 극적인 연설도 사과도 없었다. 단지 공감만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시리얼을 먹으며 나무집을 스케치했고 혼자 흥얼거렸다. 엄마?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그가 나를 좋아할까? 미리암은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너를 좋아하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때때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벽을 쌓게 해. 노아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두렵지 않아. 알고 있어, 아가. 얘의 오후에는 호손이 부엌문에 나타났다. 그는 간단한 검은색 스웨터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도 시계도 없었다. 억만장자보다 그저 한 사람처럼 보였다. 미리암, 그가 말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아, 여기 있어. 사랑아. 그들은 오래된 응접실로 함께 걸어갔다. 그 방은 오랫동안 침묵과 먼지에 버려져 있었다.
구석의 피아노에는 여전히 흰 천이 덮여 있었다. 그는 천을 부드럽게 벗겼다. 피아노는 반짝였다. 그녀는 연주하곤 했어. 그가 거의 혼잣말로 말했다. 라야,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연주할 때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 내 최악의 부분들조차. 미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를 사랑했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했어요. 나는 아내와 공개의 이미지, 지켜야 할 이름이 있었어요. 두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녀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정확히는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내 아내 에블린이 라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기에 대해서? 미리암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가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라야가 안전한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스캔들은 없을 거라고. 나는 그녀를 믿었어요. 그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라야는 사라졌어요. 다시는 그녀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미리암은 맞은 것처럼 한 발 물러섰다. 당신의 아내가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나요? 당신의 아내가 내 여동생을 지우도록? 나는 그녀가 한 일을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에블린이 죽고 나서야 문서와 이름, 지불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는 멈췄다.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당신의 여동생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떻게 당신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살았고, 그를 키웠으며 내가 거기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미리암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때 노아가 빨간 장난감 차를 들고 문에 나타났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호소는 그에게 돌아서서 천천히 한 무릎을 꿇었다. 노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왜 그 이름을 말했니? 노아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진 옆에 편지에서 봤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내 엄마는 아니었지만 엄마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사랑을 잊은 남자의 마음을 깨우라고 했어요. 호소는 무너졌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거기 있지 못해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모든 것에 대해 노아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그를 안았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조용하고 작게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노아의 그림은 며칠 동안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것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작은 소년이 나란히 서 있는 간단한 스케치였다. 둘 다 조용한 눈과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저택의 복도를 장식하는 어떤 고가의 예술 작품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언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미리암이 내려왔을 때 호손 씨는 이미 부엌에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신문도 찡그린 얼굴도 없이 그저 반쯤 채워진 커피잔만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고 거의 부드러워 보였다. 좋은 아침, 그가 말했다. 미리암은 망설였다. 좋은 아침. 몇 분 후 노아는 여전히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그는 호손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팬케이크 좋아하니? 늙은 남자가 물었다. 네, 노아는 수줍게 말했다. 메이플 시럽을 많이 넣어서요. 좋은 취향이야. 호소는 중얼거렸다. 미리암은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놀라움과 즐거움을 느꼈다.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다. 그날 오후 호소는 노아를 처음으로 뒷마당 점심에 초대했다. 미리암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호손이 노아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노아가 주저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 둘 다 진정한, 계획되지 않은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미소가 커져도 미리암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후회는 교묘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었고 그녀는 너무 빨리 믿지 않도록 평생을 배웠다. 그날 저녁 호소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오래된 방은 닦여져 있었고 깨끗했고 거의 의식적이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그가 말했다. 네가 모를 수도 있는 것. 그녀는 팔짱을 꼈다. 더 있나요? 너는 내가 라야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믿도록 놔뒀어. 하지만 진실은 더 나빠. 미리암의 심장이 느려졌다. 나는 그녀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가 계속했다. 나는 에블린을 떠나려고 했어. 서류에 서명했어. 하지만 에블린이 먼저 알게 됐어. 미리암의 몸이 긴장했다. 그녀가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라야를 제거하도록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어. 스캔들도 공개적인 혼란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도록. 미리암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한 발 물러섰다.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나요? 몰랐어. 그가 급히 말했다. 라야가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렇게 믿어야 했어. 그리고 그 거짓말과 함께 몇 년을 살았군요. 그런 다음 에블린이 죽고 나서 증거를 발견했어. 편지들, 영수증들, 연락처 이름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놔뒀어. 미리암은 마치 처음으로 사람을 보는 듯 그를 응시했다.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가 사라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을. 라야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어. 그녀는 노아를 가졌고 너를 가졌어. 네가 그를 키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너를 보호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너를 드러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녀는 나보다 나았어. 맞아요. 그랬죠. 그 순간 노아가 장난감 차를 들고 문에 나타났다. 뭔가 보여줄 수 있어요? 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아는 다가와 새로운 그림을 건넸다. 그것은 노아와 벤치에 앉아있는 호손을 그린 것이었다. 둘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구석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는 라야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당신과 나예요. 노아가 말했다.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호소는 오랫동안 이미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좋은 예술가야.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엄마는 내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린다고 해요. 노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호손, 평생 동안 느끼는 것을 피했던 남자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느끼게 했다. 변화는 큰 연설이나 극적인 제스처로 오지 않았다. 작은 선택들로 왔다. 호소는 더 이상 서재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아침 식사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노아 맞은편에 앉아 그의 그림에 대해 물었다. 그는 정원을 물 주는 것을 도왔다. 그는 머물렀다. 노아는 그를 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왔다. 팝. 호소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의 방에서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미리암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에게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카터 부인, 그가 시작했다. 호손 씨가 몇 가지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떤 것들인가요? 그는 3가지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하나는 부성에 대한 공식 인정서, 2번째는 재산 이전, 3번째는 노아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신탁 설립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있네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선언문 하단에는 호손이 손수 쓴 문장이 있었다. 내가 지으려 했던 이야기가 세상이 기억하는 진실이 되게 하라. 그날 밤 미리암은 창가에 서서 노아와 찰스가 작은 나무,
정원 상자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웃음, 빛, 생명. 한때 침묵으로 가득 찼던 이 집에 이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 소리, 발자국 소리, 냉장고에 붙은 그림들. 직원들도 더 자주 웃었다. 심지어 벽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단정하지만 존재감 있게 현관에 서 있었다. 제 이름은 루스 제닝스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레이아를 오래전에 알았지요. 미리암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마지막 날을 보낸 클리닉의 간호사였습니다. 루스가 계속 말했다. 그녀는 당신과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녀의 가족을 찾으면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루스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희미하고 노랗게 변했지만 온전한 편지가 있었다.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입니다. 노아를 보호했길 바랍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처럼 되지 않고 그가 될 수 있는 사람처럼 되길 바랍니다. 미리암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레이아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루스 제닝스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레이아의 편지는 주방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옮기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나침반으로 그곳에 있었다. 미리암은 일찍 일어나 조용한 손으로 커튼을 열었다. 전날 밤의 감정이 가득 찬 그녀의 마음. 레이아의 편지에 적힌 말들이 약속처럼 그녀의 마음에 울렸다. 그가 아닌 그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래층에서 그녀는 노아가 가슴에 책을 안고 소파에 잠든 것을 발견했다. 호손, 아니 찰스는 뒤뜰 현관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집 사이를 지나갔다. 오늘 아침에 그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미리암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3번이나. 그녀는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가 답했다. 그럼 왜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찰스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남편, 존경받는 이름, 그리고 문을 닫고서만 흑인 여성을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미리암은 팔짱을 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떨림을 멈추기 위해. 당신은 몇 개의 신탁 기금과 친절한 말로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가 말했다. 과거를 고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에게 원하는 게 뭔가요? 그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남아주길 원해요. 직원이 아닌 노아의 엄마로, 제가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으로. 당신과 함께 그를 키우고 싶어요. 죄책감이 아닌 진실로. 그녀는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차가운 억만장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보였다. 한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미래를 요구하는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그럼 하나의 규칙이 따라옵니다. 그녀가 말했다. 무엇이든 거짓말은 안 돼요. 나에게도, 노아에게도, 진실만, 아플 때도.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공정한 요구네요. 뒤에서 문이 열렸다. 노아가 장난감 차를 들고 맨발로 문간에 서 있었다. 정원에서 놀아도 돼요? 그가 물었다. 그래, 미리암이 대답했다. 하지만 새 운동화는 망치지 마. 소녀는 달려갔다. 찰스는 그를 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에게는 빛이 있어요. 세상이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미리암이 대답했다. 당신도 그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동했다. 내가 파괴한 것을 재건하면 도와줄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돕고 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아 찰스가 20년 동안 만든 어떤 영화보다 다 낫다고 했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았다. 노아는 중간에 잠들었다. 미리암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미소 지었다. 찰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뭐에 대해서요?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모든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속삭였다.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도 그녀는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정문에 새로운 명판이 걸렸다. 이제 호손저택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 호손과 카터라고 적혀 있었다. 두 달이 흘렀다. 한때 권력과 침묵의 기념물이었던 저택이 이제 진짜 집처럼 숨쉬고 있었다. 햇빛이 모든 구석을 비추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공기는 더 이상 표백제와 억압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생명의 냄새가 났다. 한때 빈 정원이 이제 노아가 돌본 해바라기, 라벤더, 작은 토마토 식물들로 만개했다. 응접실의 그랜드 피아노는 더 이상 덮여 있지 않았다. 미리암은 레이아가 그랬던 것처럼 매주 그것을 연주하며 침묵 속에서 음악을 피어오르게 했다. 그리고 찰스 호소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침 식사 때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노아에게 체스에서 져주었다. 그는 웃었다. 소리내어 웃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로 웃었다. 한때 마천루를 통제했던 남자가 이제 7살짜리 소년과 함께 레고성을 쌓으며 오후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 노아가 문을 나서며 멈춰서 외쳤다. 사랑해요, 밥. 찰스는 문간에 얼어붙어 있었다. 충격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그는 바람에게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아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주 후반, 미리암은 전화를 받았다. 한 커뮤니티 재단이 싱글맘을 기리기 위해 작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을 때 전화선의 여성이 대답했다.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레이아의 이름으로 익명으로 관대한 기부를 했어요. 그는 말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알 거라고. 그날 저녁 미리암은 서재에서 찰스를 찾았다. 당신은 그녀의 유산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 달 후 노아는 재단 만찬에서 작은 정장을 입고 엄마의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마이크가 그의 앞에 놓였다. 방은 조용해졌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엄마는 저에게 좋은 사람들도 정말 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방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정중한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박수. 찰스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차갑고 다친 마음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열렸다. 그날 밤 미리암과 찰스는 노아가 별 아래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며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거예요. 찰스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미리암이 대답했다. 특히 당신이 남아있던 부분을.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얻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묻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찰스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노아가 레이아라고 말한 날 이후 시작한 오래된 일기를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써었다. 한때 나는 침묵으로 이야기를 지으려 했지만 작은 소년의 목소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책을 닫고 불을 끄고 생애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만약 여러분이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강력한 여정이 오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